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네? 262페이지. 예. 아침에 조용히 공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262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거기가 뭐냐면 예치 공고제도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시험 문제 비중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나오는 비중. 예. 요건데 이 제도를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이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이 처음에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그럼 매도인이 서류를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주면 이것 갖고 등기를 치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가 불안해. 요 매수인이. 왜냐 보니까 매도인이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 등기가 5개가 있고 가압류 등기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돈은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넣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뜯길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려고 그럴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중도금 줄 때 이게 생기면 또 B 관점에서는 중도금 잘 안 주려고 그럴 거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B가 이 돈을 직접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중립적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자 이 말입니다. 그랬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오면 그때는 가져가게 하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찾아가자.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쉽게 만드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잘못되더라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보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립적 기관에다가 묻어놓자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중간에 소개하는 사장님이 정 불안하시다면 묻어놓읍시다 라고 여기다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권고제도라는 게 조금 이제 약한 거지만 얘기했을 때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찬성하면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어요. 둘 다 찬성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 좀 약해요.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C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도 이 예치 제도를 묻어놓는 제도를 얘기 안 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2000년도에 여기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때예요. 근데 20년이 되도록 이 제도가 법조문에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요 사람이 싫어요. 요 사람이. 그래서 쓰이지 않는 건데 일단 제도상에 있는 제도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요때 중간에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예치명의자라고 하는데 그 예치명의자가 총 7명이야.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봤다 그러면 예치명의자 물어봐요. 거기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이 합쳐지면 총 7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들어가요. 공제사업자가 이제 중개사 협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옛날엔 신탁회사라고 불렀던 거.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 다음에 우체국도 들어갑니다. 채신관서. 여기서 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중립적 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전문회사 해가지고 이행을 대행해 주는 전문회사가 또 있어요. 이런 데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사장님까지 치면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예치명의자가 돈을 관리해 준다. 예치기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치기관은 금고. 돈을 넣어놓는 금고. 통장 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교재 볼 텐데, 이렇게 되면 예치 명의자가 개공일 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자기 돈하고 자기 통장 명의인데 거기 자기 돈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분리시켜야 되고, 그 돈은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 의무고, 이걸 어기면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예요.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264페이지 보십니다. 교재 밑줄을 그을 겁니다. 네모 1번에 예치 권고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264페이지. 가로 1번 6줄을 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볼 텐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첫 줄에 보면 거래 안전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는 특히 형광펜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그 뜻입니다. 지금 264페이지요. 가로 1번 읽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줄, 계약 체결이 끝날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를 늘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묻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다 묻어놔도 되고, 계약금만 묻어놔도 되고, 중도금만 넣어놔도 되고, 잔금만 넣어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때 셋째 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관리하도록 하거나, 예치명의자죠.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란 말이 나오면 예치명의자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 형광펜요. 개공, 그 다음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형광펜. 여기 주인공.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6명인데, 자, 그건 좀 이따 봐요. 자, 이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빼먹었네 제가, 금융기관이라든지, 둘째 줄 끝에, 셋째 줄 끝에 금융기관, 아니면 42조 규정에 의해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공제사업자가 협회를 가리킨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협회.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탁회사 얘기합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 금고 역할을 하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치하게끔 당사자한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끝이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일 밑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예치명의자, 그거 별표 하셔야 됩니다.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거. 한 지문도 아니에요.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이걸 한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은행, 끝을 보시면 돼요. 은행. 2번이 보험회사. 3번이 신탁업자. 앞에는 필요 없어요. 4번이 채신관서. 5번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협회. 옆에다 협회를 적어 놓으시고, 협회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앞에 필요 없어요. 제일 끄트머리에 전문회사 동그라미 이러시면 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266페이지 네모 2번이 있어요. 아래쪽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예치명의자로 활약을 하게 되면 네모 2번에 보면, 자,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시켜놔야 되고, 셋째 줄, 예치된 계약금을 지금 네모 2번을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266페이지 저 혼자 읽고 있었네요. 266페이지 네모 2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관리해 주니까.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되면 이제 요새는 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명절 되면 뭐 받잖아요.
근데 받을 일이 없지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입금시키려나? 그러면 이제 돈을 받으면 애들 같은 경우에 엄마가 뺐잖아요. 나중에 잘 저축해놨다가 너 크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에 딱 넣어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면 주나요? 그 전에 어디 써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님 돈이 아니야. 잘 분리시켜서 애들 통장에 넣어놓고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요겁니다. 사전 수령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사람이 좋다고 해야 될 건데 보통 싫어해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전세를 얻거나 또 매매해서 집을 또 사거나 그렇게 거래를 할 텐데 그럴 거면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간 뒤에 그때 비로소 돈을 가져오면 딴 데 가서 집 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좋아를 하지. 그래서 이 제도가 안 쓰이는데 이 제도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만들려면 매도인도 오케이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매도인이요. 미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여기 넣어놨을 때 여기 넣어놨잖아요. 이걸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부동산 거래할 때 그 돈으로 계약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면 여기도 오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미리 빼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매수인이 이제 돈 찾으러 오겠죠. 돈이 없잖아요. 빼갔으니까. 그럼 사고잖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빼가되 혹시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때를 대비해서 A 보고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미리 빼가려면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놔야 되겠다. 이게 사전수령제도예요.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왔을 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증인 세우는데 A 입장에서는 약간의 금융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물건에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거기서 돈 내고서 보증서를 끊어요.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그래서 우리 예치 명의자한테 이렇게 갖다 맡기고 예치 명의자가 관리하는 이 돈을 그 다음에 빼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 갖다 맡기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빼오는 거지. 그랬다가 혹시 이행 안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돈을 찾으러 오는데 돈은 없지만 돈 대신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보증서, 그죠? 그 보증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가서 돈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기는 준다는 거죠. 보험료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데가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요. 이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사전수령하려면 사전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끊어서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필요한데 자, 두 가지가 포인트. 누가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군데밖에 없죠. 여기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공제사업자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이거 빠지고 두 군데만 딱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관리하는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야 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교재 보면 267페이지 네모 4번 있죠. 자, 네 줄을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매도인은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여기 끊으시고 여기까지. 해제한 때는 계약을 깼다는 뜻인데 우리 국어적 문법으로 봤을 때는 해제한 때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해제한다면 미래형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앞으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이런 취지. 그때는 반환,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금융기관이나 형광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회사 형광펜 그 보증서를 그 보증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혹시 앞으로 잘못해서 계약이 깨지면 내가 계약금 등을 확실하게 반환하는 것을 보장해 줄게 걱정 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는 색깔 다르게 형광펜. 사전 수령하려면 매도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게 중심. 근데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합니까? 두 군데에 누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넣기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끊어서 그 다음 누구에게 갖다 맡겨야 됩니까?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예치 명의자 형광펜. 조심할 게 이 보증서를 끊어갖고 바로 매수인한테 갖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갖다 맡겨요? 예치 명의자. 여기 형광펜 칠하셨죠? 됐어요. 자, 이제 중개보수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복비 문제입니다. 복비. 원래 이게 수수료였습니다. 이게 수수료였어요. 저게. 근데 수수료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보수로 바꿨습니다. 그게 그건데. 근데 용어 중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어 바꾼 것 중에서 가만히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아요. 뭐가 있냐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고 필증 이렇게 불렀던 건데 등록증 대신에 근데 신고 확인서로 바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고 확인서. 글자 수가 많아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용어 자체가. 옛날에 보면 중개업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조금 이제 인식이 안 좋았는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러냐고 자꾸 왜 글자 수를 늘리냐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개공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중개업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협회 회장이 자기가 이거 자랑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중개업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좀 좋게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거. 저 수수료도 마찬가지. 수수료 이렇게 불렀던 건데 용어를 바꿔 이제 보수로. 그러면 보수는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얘보다는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글자 수가 좀 줄었네.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거 해요. 협회 회장이란 양반이. 이거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보면 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말이에요. 실제 중개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뭘 해야 되냐면 이 컨설팅이란 이 영업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진짜 많거든요. 증 없이 컨설팅 사무실 차려가지고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 중개업 자격증 따신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런 일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거 이제 들고 국토부에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좋아라 하겠냐 이 말이지. 왜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상 이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게 막 진짜 딱 자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규제하기 힘들어져요. 언젠가는 규제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컨설팅인데, 그죠?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거 합니다. 자, 과정을 보면 부동산 사장님은 의뢰를 받아가지고 소개시켜줍니다.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것을 조문에서는 중개완성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중개완성된 때 확인 설명 언제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요게 설명이요. 확인 설명서 언제 줍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요때 확인 설명서 같이 주죠. 설명서 주는 거. 설명. 이거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문에서. 근데 실제는 이제 등기 나는 것까지 막 도와주죠. 날짜 잡아갖고, 잔금 날짜 받아갖고. 요 애프터 서비스예요, 원래는 사실은. 이걸 계약의 이행.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치제도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권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때냐 이것도 잘 구별해요. 이때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법조문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요때라고. 중개 완성이니까. 이건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조문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요구하니까 받아들였어요. 뭘 바꿔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정한 시기가 있을 때 복비는 그때 주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냐? 바로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예요. 그럼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됐다는 것은 잔금시예요. 잔금시. 거의 등기 나는 시점 그때 복비를 받는다고 돼 있다고. 약속이 없으면.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문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버리면 이제 이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회장이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조문을 집어넣냐? 이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없으면 원래 이때 주시는 겁니다라고 우겨보기라고 할 건데 조문에 이제 여기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시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 체결이 완료된 때입니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했어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에 가서 밑줄을 그으셔야 되냐면 우리 교재는 뒤에다 써놨더라고요. 282페이지. 282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회색 바탕 박스 있죠? 세 줄. 282페이지. 282. 그죠? 제일 위에 회색 바탕 박스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돼. 그게 이거예요. 읽질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칠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깨지는 수가 있어요. 계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졌어. 민법에서는 계약이 깨졌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해지됐다. 이거 민법 표현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고상하지가 않아요. 깨졌다고 그래. 계약이. 깨졌어. 근데 이게 민법적으로 치면 무효가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도 어려웠어요. 어쨌든 깨지면 복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얘기야. 깨졌는데 그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가지고 나누죠. 부동산 사장님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깨졌어. 사장님이 매수인한테 사기꾼을 붙여준 거야. 모르고 잘못 파괴해가지고 그 매수인이 계약금을 날려먹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도인 팔아먹은 사람이 그 집주인이 아니야.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약금 날려먹었지. 누구 탓이야? 개공 탓이라고 봐야 돼.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했을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때 복비 달라고 할 수 있겠냐? 할 수가 없지. 없지. 자기 때문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내야 됩니다. 계약금 날려먹은 것은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보수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도망가셔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사장님한테 책임이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매수인이 산다고 했다가 변심하는 경우.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걸었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보통 포기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포기하면서 나 안 할란다, 안 살란다 그럴 수 있거든. 가능해요.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배우셨죠? 이행착수 전까지. 중도금 받는 게 이행착수라고 보는 거잖아요. 중도금 받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일방적 해약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약이 해제예요. 누구 탓인가요? 매수인 탓이지. 매수인이 변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개업복륜계사 탓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누구 탓인가 따져가지고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이론적으로만 시험 보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현실을 생각하시면 안 돼. 현실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복비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시험 보실 때는 뭐라 그래? 받을 수 있다. 왜? 부동산 사장님 탓이 아니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조문이 있어요, 이게. 가끔씩 이게 조문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자기 받아내려고 하는데 조문이 있냐고. 있어. 자, 보세요. 자, 앞쪽으로 오셔서 274페이지 오십니다. 274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보수청권의 소멸이라고 나옵니다. 보니까 29에 31에 이렇게 나왔죠. 간간히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개업 공인인사한테 귀책이다. 어려운 말을 썼어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비를 받아낼 수가 없다. 밑에 두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조문에서는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의과실 얘기를 합니다. 조문에서는. 이때는 받을 수 없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당사자한테 귀책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계약이 깨진 책임이 없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첫 줄 보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뒤에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과실 없이 이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장님한테. 중개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개업 공인인사인 사장님은 의뢰인의 쌍방한테 법정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양쪽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론상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받아내려면 매수인은 뜯겼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받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쓰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내놓으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한 게 있잖아요. 그럼 줘야 될 거죠. 근데 매도인도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왜요? 이거 먹고 나는 복비 줄 수는 없다 얘기하죠. 이거 챙긴 거 갖고 계약금 그거 뜯은 거 갖고 내가 복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도 잘 안 주려고 그래. 현실은 받아내기 힘든데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봅니다. 바로 중개보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한도요. 이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게 금지행위와 관련돼 있죠. 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보수를 갖다가 수수하면 이게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초과 수수. 그럼 뭐가 되죠?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해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가만히 보면 두 개 나눠서 중개 대상물이 주택일 때하고 중개 대상물이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게 틀리다. 이걸 보고서 교재 밑줄 그을 거니까요. 주택 외 물건은 주택 빼고 다 들어가는데 땅 들어가죠. 상가 들어가죠. 유명한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공장 들어갑니다. 창고 들어갑니다. 임목 들어갑니다. 임목도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죠. 중개해줄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주택 빼고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이렇게. 그럼 이쪽부터 먼저 보고 밑줄을 그어볼게요. 주택은 우리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구체는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나옵니다. 뭘로 정하는가? 법에 따르면 국토부령으로 법정 한도를 정하고 더 들어가서 조례로 법정 한도를 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정 한도, 여기서 정한 법정 한도가 이런 것이 될 건데 그 한도 안에서 그 다음에 약정을 해서 복비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비는 원래 일단 딱 고정된 요금이 아니고요. 법정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보통 그 안에서 이제 협상해서 받는 겁니다. 복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이걸 받는다가 아니고 요 넘지 마라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가. 국토교통부령에 딱 가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라는 것은 양쪽한테 각각 받는다라고 나와요. 각각 받는데 따로따로. 근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는 매매 교환일 때는 0.9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일 때는 0.8까지 받을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어요. 요 등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저당 설정했다. 이 저당 설정도 밑으로 들어가요.
매매하고 교환만 0.9. 나머지 전부 다 0.8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요 국토교통부령 내용이 잘 나와요. 포인트가 뭐냐면 쌍방한테 이쪽 저쪽 다 받는데 한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만 정해진 거예요. 그 한도가 요거예요. 그래서 한도란 말이 나오면 앞에는 반드시 일방이 와야 돼요. 일방 한도 이렇게. 쌍방 한도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한쪽한테 받는 한도를 얘기합니다. 요거 포인트. 그 다음에 0.9하고 0.8이 바뀌시면 안 돼. 그거.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이 조례가 조례표예요. 조례표. 그러니까 조례표가 여기까지 되죠. 그 조례표에서 이제 이렇게 또 정해놨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거보다는 줄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주택을 중개했을 때 법정 한도는 주로 주로가 아니라 다 조례표에 따라서 진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조례표가 우리나라에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시도 조례표가 17개가 돼요. 그 어떻게 시험 문제 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은 여기까지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다만 이제 계산 문제가 실제 나올 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법정 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표를 줍니다, 계산에서는. 계산 문제는. 주기 때문에 조례표를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면 그걸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니고 계산 문제 아니라면 여기까지를 출제해요, 보통.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자, 2개 더 설명드리고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 보면 시도 조례표가 17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사무실 있는 그 사장님 있는 사무실 거기하고 물건, 중개해준 물건 소재지하고 다를 수가 있어. 여기 은평구에 있는 사장님인데 고양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거든,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복비를 받을 때 법정 한도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조례에 따라가냐, 또 경기도 고양시에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에 따라가냐, 이게 이제 충돌이 돼.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가 대표적으로 달라요. 약간 차이 나요? 그럴 때 싸울 때 대비해서 미리 정해놨어요. 무조건 사무실 따라간다고 정해놨어요. 사장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서울시 조례만 딱 걸어놓고 영업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물건 중개에도 서울 조례에 따라서 복비 받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10번 이상 출제된 거죠. 하나만 더.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약속해서 받는데 약정을 할 때 여기에 걸리는 건데 만약에 0.6이 아니고 이걸 넘겨서 0.8로 약정을 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당사자가 너무 좋아서 나 0.8% 드릴게. 금액으로 치면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드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초과한 약정이에요. 그러면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8%를 약정을 해서 약속을 해줬으니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매수인이 준다고 한 건데 지금 당사자가 준다고 해서 혈서 썼어. 혈서 준다고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받는다. 못 받는데 넘어간 부분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판례는. 그러니까 0.6까지 받을 수 있는 0.8이니까 그 초과된 부분이 있죠.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인 법정 한도인데 200을 약정했다. 그 100만 원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건 못 받아. 약속이 있어도 못 받아. 그게 요거죠. 전부 무효가 아니고 어떤 부분만. 여기까지 딱. 교재 보시면 276페이지 가시고 276페이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가로 2번에 보면 중개보수라고 돼 있고요. 기출문제 표시가 계속 되잖아요. 잘 나오는 부분이고 동그라미 1번 5줄을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첫 줄 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즉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요거 중요하죠. 조례표가 나옵니다. 주택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둘째 줄 뒷 끝부분부터 그게 국토교통부령 내용이에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각각 받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나눠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동그라미 70개 나왔네. 일방의 동그라미 뒤에 한도의 동그라미. 한도란 말이 나오면 앞에는 무슨 말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 일방. 그게 매매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고 1,000분의 9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9%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이렇게. 1천분의 9하고 8을 바꿔서 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뭐요? 임대차 등은 하면서 뭐 1천분의 9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숫자 바꾸는 거 생각하셔야 중요한 조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라고 사무소 소재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하셔야 됩니다. 10번 이상 출제됐던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느냐. 사무실 따라갑니다. 무조건. 만약에 물건지 따라가서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부동산 사무실에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걸 다 중개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17개 시도조례를 다 걸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물건지를 따라가면요. 근데 그런 사무실 보셨어요? 없어요. 걸기도 힘들어요.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무조건 사장님 따라갑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가 이제 계속 보시면서 계산 문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요걸 주면서 물어봅니다. 그게 요게 뭐예요? 박스가 뭐예요? 서울시 조례라고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 위에. 그 서울시 조례는 구체적으로 암기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줍니다. 그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좀 이따 계산 문제 해볼 거예요. 자, 주택의 물건을 칠판에서 좀 보십니다. 주택의 물건은 되게 많은데 이것은 법에 따르면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정 상한선을 정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주택 외의 물건은 시도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시도조례표 없습니다. 이거 사무실에 조례표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조례표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정 한도 정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택의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상한선을 딱 정했다. 그죠? 정한 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일단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계산 문제, 지문 문제, 출제 용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개했을 때는 매매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0.5. 그 다음에 임대차 등 전세도 들어갑니다. 0.4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아까 이 조례표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매매 교환이 0.5. 매매 교환책이 조금 세요. 보면 임대차가 0.4입니다. 바꿔서 출제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매매 교환이 좀 세다. 임대차가 조금 약하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것 뺀 나머지 물건들 토지나 상가나 뭐 임목이나 창고 공장 이런 것들 나머지는 전부 다 0.9까지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보수를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매매 알선했을 때 0.9% 계산해서 받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0.8이 아니고 0.9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주택은 임대차 같은 경우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상가나 토지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세든 저당이든 뭐든 간에 0.9.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거의 0.9%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만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 요거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런데 오피스텔 이거 자체가 대장을 띄워보면 이게 상가처럼 업무용이에요. 대장상으로 실제 용도는 원래 용도는. 근데 주거용으로 세를 넣을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줬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없었어. 생겼어. 그러니까 복비를 좀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네 가지 요건이 뭐냐? 그러면 전용 면적 기준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전용이 85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겁니다. 32평 아파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용 면적 봤을 때 85 이하고 그 다음에 요 부자가 부엌입니다. 입식 부엌.
입식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요 목은 뭐냐면 목욕시설이에요. 다시 한번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 세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전용 85 이하일 때 네 가지를 몽땅 갖추면 주거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용이냐 아니면 나머지 업무용이냐. 나머지는 업무용이에요. 그 기준을 법에서 정한 거예요. 네 가지를 몽땅 갖춰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요거 적용되는 거.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실 때 85명 부하에 부하 밑에 있는 부하 있죠. 조폭 두목인데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이거지. 어디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계속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또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암기를 해두시고 그것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0.9. 자, 정리해 봅니다. 277페이지. 가로 3번에 첫 줄 현행법은 나오죠.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서 깨달으실 게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써두셔야지. 시도 조례 X 이렇게. 그러면 시험 보시는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주택 외 물건은 중개사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긴 해요. 시도 조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외 물건은 중요한 거.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원칙의 의미는 대부분은 뭐예요? 0.9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토지나 상가나 임야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저당이든 뭐든 간에 쌍방한테 보수를 받는 건 똑같은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받는다. 0.9죠.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은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을 갖춘 거예요.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A번, 동그라미 A번 전용 면적 기준 85 이하고 그 다음에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되고 부엌입니다. 부엌.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뭐 전용돼 있네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목욕 시설 이렇게. 그러면 밑에 박스가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 등은 0.4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하나 체크하고 가죠. 278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판례가 있습니다요. 판례 찾으셨습니까? 278페이지. 판례 박스에서 위에서 밑으로 넷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그럼 이제 밑줄 긋겠습니다. 다섯째 줄에서 따라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 시험 간간히 나옵니다. 구부동산 중개법 등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그죠? 중개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런 뜻이에요. 초과되면 초과 부분만 무효다.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280페이지를 딱 펴 두시고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볼 겁니다. 계산 문제. 중개보수는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한 요 내용이 이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지금부터 보는 계산 문제가 또 1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계산 문제가 1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지금 칠판에 있듯이요. 여기서 보고요. 계산하는 방식 해보고 교재에서 몇 군데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재는 다음 시간에 밑줄을 그을 것 같고 칠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계산 공식은 합의된 거래 금액에다가 손님이 합의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원래 요율은 받기로 한 요율, 약정 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액 계산이 나오는데 자, 그게 한도액을 넘지는 않아야 된다. 이 한도액이 어디 나오냐면 조례표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77페이지를 오히려 펴두셔야 돼. 277페이지. 조례표 나왔죠, 지금. 위에. 조례표에 보면 요율 상한 오른쪽에 보면 한도액이라고 써져 있죠. 그 금액이 25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없는 칸도 있고 막 그렇죠. 이게 한도액이에요. 그 한도액을 절대 넘지 마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출액 나오는데 곱해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데 절대 한도액을 넘지 마시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비교한다는 뜻인데 적은 금액까지 복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금액은 합의된 거래 금액이니까 시험지에 줘요. 요율을 약속한 요율이 0.3입니다. 이렇게 주면 곱셈 문제밖에 안 돼요. 이걸 줘버리면. 그래서 약정 요율을 곱해서 복비 받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물건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법정안도 봤었잖아요.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쪽이 하나 있고 상가나 토지 쪽이 있고 이게 법정안도 최고 요율이 다르죠. 세 개가. 그래서 최고 요율에 따라서 받는 중개보수 최고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봐요. 최고 복비.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복비 얼마까지 받지 그걸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최고 요율을 곱해주는데 물건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주택일 때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하고 나머지 상가 뭐 이런 거. 업무용 오피스텔 여기 들어가죠. 예? 틀리죠. 최고율이. 예, 그래서 계산 문제를 최고율을 곱해서 나오게끔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요 매매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빌라 같은 건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 자 빌라를 2억에 팔아준 겁니다. 이건 합의된 금액. 이건 줍니다. 근데 빌라다 그러면 빌라는 최고요율을 딱 검토할 때 어때요? 주택 최고요율은 조례표입니다. 우리 편은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그 조례표에 따르면 합의된 금액이 2억이다 그러면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어떻게 돼요? 0.5입니까? 0.4입니까? 최고율이 0.4. 그러면 80만 원 나오죠. 한도액 얼마입니까요? 80만 원인가요? 없죠. 세 번째 할인이잖아요. 2억 미만 2억 이상 요거 잘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2억 이상 쪽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요 80만 원이 뭐냐?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산출액이든 한도든 전부 다 일방한테 받는 거예요. 일방.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지? 이렇게 물을 때도 있지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의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은 80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곱하기 1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곱하기 2 안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셔요. 160만 원. 한 문제 차이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곱하기를 해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2억입니다. 2억인데 요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네 가지 갖추는 거 아시겠죠? 85명 부하의 목을 쳤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 2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조례표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0. 매매니까 0.5. 그럼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아닙니까? 한도액은요? 없어. 왜냐하면 아까 법정한도 볼 때 주택 쪽은 조례표가 있으니까 법정한도가 있는 칸도 있고 없는 칸도 있고 그래요. 주로 많이 있죠. 주택의 물건은 조례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조례표가 없으니까 한도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때도 쌍방을 물어봤을 때는 답은 얼마가 돼요? 쌍방 200 되는 거예요. 곱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한 일방이에요. 일방. 자 이번에 상가 2억에 팔아준 겁니다. 그러면 0. 몇? 우리 머릿속에 있죠 이것도. 나머지 물건이잖아요. 나머지 0.9 9이 18 182호 이렇게 되죠. 한도액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요 두 개 지금 주택 외 물건 아니에요.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전세 이제 요거 보고 쉽니다. 전세금이 8천이에요. 이건 월세 월 얼마 이게 없는 거예요. 월세가 없는 거. 근데 전세금이 주택이에요. 주택. 빌라 8천짜리 빌라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빌라니까 어떻게 돼? 주택이니까. 표는 조례표가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조례표를 적용시킬 때 8천이니까 0점 몇 프로예요 이거? 이거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 표를 준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매매 교환 칸을 들여다보면 안 돼. 밑에요.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 돼. 그 8천이면 5천 이상 1억 미만의 칸에 들어가죠. 0.4죠. 그럼 얼마 나와요? 32만 원. 한도액 있나요? 얼마요? 30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큰 거라니요? 둘 중에 적은 것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3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줄어들어야 한도액 때문에 넘어가면 줄어요. 자, 똑같이 전세 8천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얻어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두 개는. 그 매매 교환이 아니고 임대차 등이니까 0.4. 그죠? 매매 교환이 0.5고 임대차가 0.4인 거 아시죠? 주거용 오피스텔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그럼 얼마예요? 32만 원. 한도액 있어요? 조례표가 없으니 원래부터 얘네들은 한도액이 없는 겁니다. 미리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32만 원이 되는 게 위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상가입니다. 상가 8천 전세 얻어줬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0. 그래서 0.9지. 그죠? 0.9. 상가는 매매든 전세든 임대차든 뭐든 저당이든 뭐든 0.9. 72만 원이죠. 한도액은요? 없어요. 쌍방을 물어봤을 때는 답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서 144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계산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 했어요. 자, 쉬었다가 계산 문제 또 계속 해봅니다.